전국에 비바람이 강해진 가운데 눈이 내리는 곳도 영동 등 강원도에서 내륙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 지역도 확대 강화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비와 눈 상황 알아봅니다. 정현 기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죠. 영동을 포함한 강원도는 대부분 지역에 대설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영서 중남부 또 경북 북부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그 밖에 경기 동부와 충북 또 경북 내륙으로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네, 강한 강수대가 전국에 영향을 주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20에서 90mm 정도로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밤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고성과 화천 등 강원도 지역으로 30cm 안팎의 큰 눈이 내렸습니다. 네, 경기도 가평과 경북 문경 등으로도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집중됐고, 서울은 은평구 지역으로 현재 0.4cm의 눈이 내린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륙의 눈비는 오늘 아침까지 주로 더 이어지다가 오전에 수도권부터 잦아들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은 눈이 더 내리다가 오후에 강수구름이 남동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내륙으로 내릴 눈도 1에서 많게는 5cm 정도로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살얼음이나 빙판길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강원 산간에는 3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황 살펴봤고요. 그런데 내일 또 비와 눈 예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와 눈이 그친 뒤에 밤사이 남부지방부터 다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내일 새벽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 비와 눈이 확대해서 낮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따라서 아침 출근길에는 기온이 낮아서 진눈깨비나 눈으로 내리는 곳이 많겠고, 네, 또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최고 8cm, 네, 서울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휴 뒤에 출근길, 또 3월 첫 입학식, 또 등교길에는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의 경우는 최고 40cm, 경북 북동 산간에도 또다시 30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총 누적 적설량이 1m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지역에서는 시설물 피해 유의해 주시고 그 밖에 중부 내륙에서도 빗길과 눈길, 미끄럼 사고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이처럼 궂은 날씨에 밤사이 빗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으로 전기 설비가 파손돼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들이 꽉 막힌 도로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산 영덕고속도로 유성터널 근처에서 대전 방향으로 가던 미니버스 한 대와 승용차 4대가 추돌 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니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뛰어오던 차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부딪힌 것처럼 좀 늦게 발견하셨죠. 형광조끼를 입은 경찰이 도로 위에서 경광봉을 들고 차량들을 우회 조치시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근처에서 목포 방향으로 가던 차량 3대가 부딪힌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경찰은 맨 앞에서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달아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차량 운행을 못했거든요. 저희 앞에서 막아놔가지고 4차선을 전 차선을 다 막았으니까.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익산역을 포함한 전북 익산시 송악동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났습니다. 예비 전력을 받은 익산역은 4분 만에 전기가 들어왔지만 근처 지역은 비바람 탓에 복구가 늦어져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다시 전기가 공급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 광산구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1시간 만에야 복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아파트 주민 5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한전은 바람이 불면서 전력설비 개폐기 부품이 파손돼 정전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있던 CCTV 등 이걸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이죠. 이걸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은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마 후보자 임명 반대를 주장했고 야당은 헌법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역공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 한편에 텐트와 돗자리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가 여야 합의 없이 추천됐고 이념적 성향과 판사 시절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며 임명 반대를 외쳤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윤상현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에 반발하며 그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부터 내렸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식이 비상계엄에 이어 헌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2차 가해라고 비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마 후보자 임명을 결정했는데도 헌법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12.3 내란의 사죄도 없이 헌법도 국회 협의도 국회의원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도 전부 윤석열 지키기에 갖다 바치려는 겁니까? 또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 수단인데 국민의힘은 이기적 생존을 도모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며 단식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상속세 완화를 둘러싸고도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오직 선거만을 위해 중산층 세 부담을 제한하면서도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한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최고세율 대상자가 전체 국민 가운데 955명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초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여야는 추경 편성에서도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냐 전국민 지원이냐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마 후보자 임명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향후 국정협의회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몫이라며 이에 어긋나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했지만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이 나온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채 법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 대행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라는 역사적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측은 비상계엄은 물론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자신이 제왕이라고 착각한 독재자로, 대통령 측은 배를 구하려 경보를 울린 선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11차례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변론 막판, 양측은 여러 비유와 인용을 사용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을 신군부, 독재자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상황에서의 신군부 행위와 매우 유사합니다.
마지막 변론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이 제왕인 줄 착각했다고 지적하면서 헌재 결정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계엄에 동조한 군 사령관들을 두고는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나치 전범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이기에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따랐다라고 변명합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이 내세운 변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야당의 입법, 예산 폭거로 인한 계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폭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며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를 소환했습니다. 칸트는 모든 인간은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빨리 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탄핵해서 끌어내리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배경으로 언급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띄우며 윤 대통령은 배를 구하려 한 선장일 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은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양측의 상반된 평가 속 마무리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나오게 될 최종 결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이번 달 말로 잡혔죠. 이 대표가 이 판결에 항소한다면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나오는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거듭 주장하고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 기일이 이번 달 26일로 잡혔습니다. 이 대표의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정이 맞물려 있는데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항소심 선고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사범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뒤 석 달 안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는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 5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까지 유죄가 나오면 하급심에 일치된 판단을 넘겨받은 대법원 심리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등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판단할 경우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보다 신중히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봐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한 지 2달여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복귀 일성과 함께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당내에선 헛된 꿈이란 견제구가 나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전 대표가 76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공개 일정은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관람으로 고 한상국 상사 아내 김한나 씨와 친한계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라며 사실상 대권 행보를 공식화했는데 첫 일정으로 안보 의제를 택한 것도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며 여권 후보로서 존재감도 부각했습니다.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문제는 그렇게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 할치체제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전 대표의 활동 재개 소식에 당내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 지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조기 대선을 향해 질주하는 분들 헛된 꿈이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또한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며 한 전 대표가 조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홍준표 시장, 김문수 장관 등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선관위 비판이나 개헌 등 현안의 목소리를 내며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의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전국 흐름을 주시하고 있어 여권 내 신경전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대구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과 당 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예방이 보수의 지지층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과 연락했다는 논란을 두고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NS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제기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SNS에서 이것이 바로 비리 종합 세트 선관위의 실체라며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났죠. 백악관은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를 시사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임을 원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히 왈츠 보좌관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하고 러시아는 안보 보장에 대해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행 사태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협정에 서명하고 미국과 균열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평화협정이 없으면 경제협정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금 시점에 광물협정은 더 이상 테이블 위에 없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며 우리는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불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이 영국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와 유럽 방위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 주재로 런던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 정상, 나토 사무총장과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회의 뒤에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수호하고 평화를 보장할 의지의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주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전후 안보 계획으로 세 나라는 종전 계획을 세워 미국에 제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에 한의사협회가 엑스레이를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협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와 진료의 정확성을 두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의사 안남도 씨는 재작년 수천만 원을 주고 엑스레이 기기를 구입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환자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지만 지역 보건소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아직 전원도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의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고 있지 않으니 뭐 어떻게 신고를 받아주거나 할 수 없는 거죠.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는 관리 책임자의 범위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 한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를 썼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의사들은 법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환자 편의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의대 수업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배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주면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병원이 특정 사례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한의사 측이 법리적 왜곡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특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의사들이 관련 기기를 사용했을 때 오진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도 영상 판독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또 세부적인 부분을 나눠서 판독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럼 과연 한의사들이 판독을 해서 내용을 알 수 있을까?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두고 한정된 의료시장에서 영역 다툼을 벌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의사에게 관련 시장이 열릴 경우 엑스레이 기기를 통한 진단과 도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의사 측은 의료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다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전략 비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가 비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뒤이어 올린 글에서는 분명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다른 가치 있는 암호화폐들처럼 비축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며 자신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사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부패한 공격으로 위기에 빠진 암호화폐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쇼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혼자서 쇼핑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혼자가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내향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 입구 손님을 맞이하는 혼쇼 간판. 혼자 쇼핑하는 이른바 혼쇼족을 향해 고객이 원할 때만 종업원이 다가간다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고 그렇게 쇼핑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인데 종업원들 오시면 되게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Z세대를 중심으로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문화가 형성되자 백화점 측은 고객 응대를 최소화하는 실험적인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트렌드나 이런 코디나 이런 지식들이 굳이 서비스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곳에서 혼자 좀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해봤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성향의 내향성 성향의 소비자들이 주축이 돼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향성 경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개인의 좀 사적인 공간과 조용한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Z세대는 혼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끌벅적했던 술집과 카페로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카페지만 이곳에선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며 책을 읽는 술집까지. 좀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럴 때 힐링하고 싶을 때 좀 오는 편이고요. 와서 좋은 위스키랑 책 읽으면서 좀 가벼운 에세이 같은 거 읽으면 참 기분도 좋아지고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침묵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내향형 소비 문화. 복잡하고 시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에게 잠깐의 쉼표를 선물하며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우리 사회의 남녀 평등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여전히 일터에서 성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남성 중심적인 관행 그리고 조직 문화를 그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래 여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 같은 것은 없었다. 여자는 내조를 잘해야지. 여성 직원들이 회사에서 들었다며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접수한 발언들입니다. 출산 휴가를 다녀오자 팀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말까지 듣고 퇴사를 종용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 안 승진이나 배치 등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이 이같이 느끼는 비율이 남성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응답자 과반수가 지목한 원인은 남성 중심적인 관행과 조직 문화였는데 임신 출산에 따른 경력 공백과 유리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평등 인식은 일터뿐 아니라 가정을 제외한 국회와 지자체,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아래를 맴돌았습니다. 성별임금 공시제, 여성 할당제, 육아휴직 의무와 같이 뭔가 단지 금지 조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가 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단체는 남녀 고용평등법이 생긴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차별은 여전하다며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유튜브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하루 2시간 정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토종 앱인 네이버와 카카오톡은 합쳐도 그 절반이 안 됐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 집계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 구글이 모회사인 유튜브의 총 사용 시간은 6,965만 6천여 시간으로 전체 앱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1일 활성 이용자 수는 2,998만여 명,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139분이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 5명 가운데 3명꼴로 하루 2시간 넘게 쇼폼을 비롯한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시 짧은 동영상 콘텐츠인 릴스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1인당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50분에 달했습니다. 1일 활성 이용자 수는 1,340만여 명,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은 5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토종 앱인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합친 하루 사용 평균 시간은 채 1시간이 안 됐습니다. 카카오톡의 1일 활성 이용자는 3,716만여 명, 평균 사용시간은 30분이었고 네이버는 1일 활성 이용자 2,651만여 명, 평균 사용시간은 25분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 같은 한계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네이버는 쇼폼 서비스 클립을 공격적으로 키워가고 있고 카카오는 1020 청년층 사용자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에서 최근 평양 종합병원이 완공돼 내부가 공개됐는데요. 병원인데 의료 장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안에 개원을 예고했는데 러시아로부터 의료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종합병원 완공을 계기로 시설을 둘러본 뒤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술장이 30개에 달하고 학술 토론회장과 각종 편의시설, 헬기 이착륙장까지 갖췄다며 병원 구석구석을 공개했습니다. 보건 부문을 선진적인 토대 위에서 재건하고 획기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든든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그러나 정작 병원 내부에선 의료 장비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 직후 공사를 시작해 무려 5년 만에 건물은 다 지었지만 아직 병원으로서 기능은 거의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매체들은 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오는 10월 개원을 예고했습니다. 10월 개원을 위해서는 향후 외부로부터 의료 장비와 기술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고가의 의료 장비와 훈련된 의료진, 기술 확보를 위해 결국 러시아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신조약엔 보건 분야 협력도 명시돼 있고
이후 별도의 보건협정도 맺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당시 국경까지 봉쇄했던 북한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과거 북한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북한은 올해 지방에도 병원 3곳을 짓고 내년부터는 해마다 20개 시군에 병원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의료복지에서 소외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난과 제한적인 대외 교류 등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요즘 농가에서는 전동식 전자가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가위로 힘들이지 않고 작업할 수 있지만 안전장치가 부실해서 손가락이 전따되는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복숭아 밭입니다. 한 농민이 배터리가 달린 공구를 들고 가지치기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작동해 힘들이지 않고 나뭇가지 등을 자를 수 있는 전동식 전지가위입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전동 전지가위입니다. 아무리 굵은 나뭇가지라도 이렇게 쉽게 잘라낼 수 있어서 고령화된 과수농가에서는 사실상 필수품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전동식 가위 때문에 손을 다치는 농민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제품도 있고 있더라도 이물질이 묻거나 낡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말 농장을 하는 66살 이영호 씨도 자두나무 가지를 자르다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왼손이 나무가지를 잡고 전동가위를 작동시키는 그 과정이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일반 가위 같으면 아프면 이 강력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안 다치는데 전동가위는 스위치가 들어가면 날이 풀리는 주말이면 하루에도 10명 넘는 농민들이 손가락 절단으로 응급실을 찾습니다. 보통은 아주 끝을 잘라 오시기 때문에 미세 접합 수술할 때 굉장히 난이도는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전체 구조물을 다 잘라 오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붙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전동 농기구 보급이 늘고 있습니다. 장비 보급만큼이나 안전장치 의무화와 예방교육 등 농민들을 보호할 대책도 뒤따라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로봇 개발업체가 45만 곳이 넘는다는 중국에서는 공중제비에 이어 쿵후를 연마한 로봇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형 인공지능 로봇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제자리에서 번쩍 뛰어올라 공중제비를 도는 로봇. 착지 동작까지 성공하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 로봇을 만든 중국 선전의 스타트업은 세계 최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업계 선두인 경쟁사는 중국 전통무술 쿵푸를 연마한 로봇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720도 돌려차기 장면이 압권인데 역시 세계 최초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机器人的 AI 模型做好，然后用更好的 AI 算力去把它训练出来就好了。也在今年年底之前，这个整个 AI 的那个人形机器人 AI 会达到一个新的一个量级。 지난 12일부터는 일반인을 상대로 예약 판매도 시작돼 로봇 대중화에 문이 열렸습니다. 춘제 갈라쇼 무대에 올랐던 모델의 경우 1억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하루 100만 원 남짓 받고 로봇을 빌려주는 업자들도 나타나 가격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로봇을 만드는 업체는 45만 곳, 공장은 물론 집과 일상생활에도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那么我相信未来可能每个家庭都会需要一台人形机器人。 이에 질세라 미국에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택배 물류 작업을 벌이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중국과 달리 겉으로만 현란한 동작보단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판단하는 AI 두뇌에 집중했습니다. And try to reason through where you think they belong in the scene. And then work together to put them away. 폴란드의 스타트업은 인간의 골격과 근육을 해부학적으로 모방한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미래 첨단 기술을 넘어 신의 영역까지 넘보는
국경 없는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청주대학교에서 공군 학군단 창설식과 육군 소위 임관 행사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번 공군 학군단 창설로 청주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군과 육군 학군단, 군사학과를 보유한 대학이 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학군단 후보생들의 늠름한 어깨에 견장이 달립니다. 2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25명의 후보생으로 청주대학교의 첫 공군 학군단의 시작을 알립니다. 후보생들은 학기 중 군사교육 등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거치면 소위로 임관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후보생들은 조종과 일반 특기로 나뉘는데 일반은 3년, 조종은 15년 동안 국가에 헌신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푸른 영공을 지키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공군 학군단에 입단하였습니다. 조종특기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단히 정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멋진 조종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대 공군 학군단은 후보생들을 미래 공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비 장교로 양성할 방침입니다. 청주대학교 공군 학생 군사교육단은 공군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리더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군 학군단 창설식에선 육군 학군단 소위 임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특히 소위로 임관하는 신임 육군 장교가 첫 발을 내딛는 공군 학군단 창설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창설된 공군 학군단 또한 우리 청주대학교의 학군단이 전통을 계승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공군을 선도하는 정예 공군 장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학군단 창설로 청주대는 공군과 육군 학군단, 군사학과를 보유한 국내 유일한 대학이 되면서 정예장교 육성의 요람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생명과학 기업인 셀트리온이 3천억 원을 투입해 충남 예산에 새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생명과학 분야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 삽교읍에 있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협력단지 예정부지입니다. 이곳에 세계적인 의약품 제조 판매 업체인 셀트리온의 신규 생산시설이 들어섭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와 예산군, 셀트리온과 충남개발공사가 투자 합의각서를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은 지 1년 2개월 만으로 셀트리온은 오는 2028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생산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여기에 또 전후방 관련 기업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맺는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고용 창출 인원은 300명. 공동사업 시행자인 예산군과 셀트리온은 올해 안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뒤 내년 3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바이오의 둥지를 만드는데 우리 예산군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50만 평 규모의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협력단지에는 셀트리온 말고도 친환경 생명공학 기업과 지능형 농장, 각종 연구시설이 입주합니다. 충청남도는 셀트리온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생명과학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남은 지금까지 그동안 삼성이나 현대, LG, SK 같은 그런 대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 셀트리온이 들으면서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 분야 선도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이 통합해 경북거점국립대, 경국대학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립대와 공립대가 통합하는 첫 사례인데요.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국립안동대학교입니다. 학교 건물에 경국대학교라고 쓰인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학이 뭉쳐 국립경국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지난해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이 선정됐고 최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새 학기부터 한 학교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은 통합으로 생기는 지원책 효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늘어날 거로 기대했습니다. 이제 교내 장학 프로그램 그리고 또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RC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양한 행사 또는 이제 체험 같은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국립대와 공립대가 통합하는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생기는 지방 소멸 우려에 전례 없던 사례가 나온 겁니다. 경북대는 지역사회와 협업을 늘리고 지역발전 중심 역할을 맡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학하고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인 우리 안동대학교하고 도립대학이 이렇게 통합되면서 지자체하고 대학이 함께 노력해서 이제 지역의 발전을 경북대 사례를 표본 삼아 경남에서도 국공립대 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은 지방대학의 고육지책이 지역 발전을 이끌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안전이죠. 국내 한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산업안전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강당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나이대를 가진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두꺼운 서적을 펼치고 강사 말에 귀 기울입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완성차 공장 직원들, 생산직, 기술직, 관리직 할 것 없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특별 교육에 참가한 겁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이제 많이 높아졌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안전산업기사를 신청해서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모든 걸 좀 익혀가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 안전에 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응시자도 2019년 3만 3천여 명에서 2023년 8만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만큼 직장인들에게 인기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노동자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회사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나선 겁니다. 관련 분야 인기 강사를 현장으로 초청했고 인터넷 강의와 모의고사, 1:1 상담까지 지원합니다. 덕분에 올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에 도전하는 직원은 모두 3,200여 명으로 지난 2년 사이 합격자의 6배 가까이 될 만큼 늘었습니다. 안전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과정을 통해서 안전 지식과 안전 의식을 높여 안전 최우선의 가치로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회사의 지원과 직원의 노력이 산업재해 없는 환경을 만들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조선 왕조의 궁중음악 중 허공을 걷는 자란 의미의 보허자란 음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딴 2개의 공연이 열리는데요. 하나는 AI가 만든 시가 담긴 궁중음악이고 다른 하나는 발라드풍의 판소리로 엮은 창극입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왕이 궁을 나섰다가 돌아오는 동선을 따라 구성한 궁중음악인 행악이 9년 만에 국립국악원 무대에 오릅니다. 행악과 보호자, 하늘과 땅의 걸음이라는 주제로 복원보다는 현재 계승하고 있는 왕실의 품격 있고 화려하고 찬란한 궁중의 행악을 입체적인 무대와 연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악곡인 보허자의 일부 악장에는 인공지능 문장가가 노랫말을 입혔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가장 많은 한시를 남긴 효명세자의 작품들을 AI에게 학습시키고 정약용과 김정희가 쓴 한시들을 대조군으로 설정해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겁니다. 옛날 책에 붓으로 써둔 시를 한자시를 저희가 일단 컴퓨터로 먼저 옮겼고요. 그 한자를 다 옮긴 다음에 그 옛한글 한글 언해본도 같이 수집하고 이번엔 조선의 7대 왕인 세조와 그의 권력욕에 희생된 안평대군을 소재로 한 창극 보허자입니다. 비극의 역사 그 이후에서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대정년이 있은 후 27회가 지난 시점에 무심은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아버지의 흔적을 더듬어서 그 언저리를
서성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장단과 음계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복잡한 추임새는 덜어내 이른바 발라드풍 판소리로 관객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복잡한 식임새나 붙임새 이런 거 빼고 단순한 흐름으로 가되 요즘 감성에서 이 가사에 이런 목은 도저히 저조차도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내고. 연극계가 주목하는 젊은 연출가 김정희 이끄는 초연 무대에는 내공 있는 소리꾼들이 회한의 삶을 연기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지역과 이념, 성별, 세대로 갈라져 갈등이 포개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초갈등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이 커피를 내리고 청년은 홍보하는 세대통합형 카페가 오픈해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신병균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범호동 세대통합형 노인 일자리 카페 할로마켓.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어르신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과 영어 인사 헬로를 결합해 어르신들이 인사하며 맞이한다는 의미로 할로마켓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옛 범어 3동 치안센터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할로마켓에는 어르신 30명이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집에 있다가 나오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더 젊어질 것 같고. 어르신들이 음료와 빵을 만들고 청년이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성대학교 학생 12명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활용해 할로마켓을 알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소설, 시 같은 걸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과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은 할로마켓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집기류 구매 등 초기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성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음료 만들기와 빵 굽기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참여자를 모집, 교육, 그리고 현장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커피 교육, 베이커리 교육, 위생 교육 진행하였고요. 숙련된 기술로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이념, 성별, 세대로 갈라진 초갈등 시대에 커피 내리는 어르신들과 홍보하는 청년들의 조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3.1절 연휴 내내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강수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고 서울 등 일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특히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지역에는 밤새 폭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미 산간 쪽에는 5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집중되겠고요.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과 해상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이 지속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눈비가 서서히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내리겠고요. 영동 지방은 모레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면서 1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